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전직 국회의원분도 또 전직 국무총리분도 또 현직 대통령까지도 선거의 공정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중요 이슈이기 때문에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 사회에 선거 부정이 있다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선거 부정이 본질이 무엇이고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향후는 어떻게 전개될 것이고 결말은 어떻게 될 것이고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가, 여기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의 제목은 부정선거의 본질 구조와 향후 전망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부정선거의 본질은 권력투쟁의 도구입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 많은 부정선거가 문제가 되는 나라들이 있는데 모든 부정선거 문제는 권력투쟁과 그 패권의 문제입니다. 어떤 예외적 일탈, 작은 선거 부정은 그냥 단순한 선거법 위반의 문제가 되겠지만 이게 조직적이고 의도적이고 규모가 있고 중대하게 진행이 된다면 이건 단순히 선거법 위반의 문제가 아니라 체제 전복과 국가주권 상실로 이어질 수도 있는 엄청나게 전쟁만큼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부정선거의 본질은 권력투쟁의 도구이기 때문에 권력투쟁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권력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하고 어떤 결말로 이어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과거 우리 역사에서 나타난 그 대표적인 권력투쟁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거는 정말 대규모 권력투쟁이죠. 후삼국 시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후삼국 시대에는 백제를 계승한다 하는 후백제 세력, 견훤의 후백제 세력, 그리고 지방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해버린 신라 기존 세력, 그리고 신라의 패정을 제거하고 백성을 구하겠다고 한 궁예, 나중에는 내가 미륵이다 라고 해서 이제 민심을 잃었지만 이런 후삼국 세력, 이 후삼국 경쟁의 권력투쟁에서는 엘리트와 호족의 마음을 얻은 왕건이 승리를 했습니다. 왕건은 엘리트들, 혼인동맹으로 많은 엘리트들을 규합하고 그리고 백제, 견훤도 국가의 어른으로서 대접을 하고 그리고 신라도 부정하지 않고 신라도 계승하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하여 최종적으로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삼국 시대의 권력투쟁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지도층, 엘리트와 대중의 신뢰를 얻어야 된다. 승리를 하려면. 엘리트와 대중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권력투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시사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대표적인 권력투쟁의 사례로 고려 말에 공민왕 우왕을 중심으로 한 자주파, 왕실 자주파 세력과 이성계, 신진 사대부죠. 이성계, 정도전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이성계파 권력투쟁이 있습니다. 이성계 고려 왕실은 이제 자주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반원 정책을 했죠. 그래서 그 쌍성 총관부를 공격하고 친원파, 기철을 중심으로 한 친원파 귀족들을 숙청하고 하면서 어떤 자주권을 확립해 나가려고 했습니다. 고려 왕실은. 그런데 이성계를 중심으로 한 신진사대부는 새로이 등장하는 강대국인 명나라를 등에 업고 고려 왕실을 없애려고 했죠. 그래서 결국은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을 해서 쿠데타를 해서 성공을 했는데 그 고려 왕실을 타도하는 명분으로
명나라의 질서에 편입되는 것을 내세웠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우리 민족의 크나큰 비극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계가 처음으로 중국의 신화를 자처했고, 이것이 이제 갈수록 도가 더해져 가지고 완전히 그 어떤 중국의 일부인 것 같은 그런 지경까지 스스로 가버렸는데, 요거는 뭐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조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성계가 왕이 되고, 이성계가 왕이 되고 다음 해에 명나라에 바친 표문, 외교문서를 보면 정말 비굴합니다. 예. 거기 이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번역한 건데, 생각하옵건대 신은 일신의 미력으로서 죽음을 무릅쓰는 계책을 내어 맨 먼저 대의를 일으키어 화란의 발단을 근절했사오니 진실로 대국을 섬기는 충정에서 말미암은 것이지만, 이러면서 자기에 대한 어떤 비방이나 정통성 시비를 이제 명나라 황제에게 변명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황제 폐하께서 해와 달 같은 총명을 들이우시고 하늘과 땅 같은 도량을 넓히시어 참수하는 사람이 사방의 나라를 뒤섞어 어지럽힘을 살피시고 소신이 한마음을 가짐을 어여삐 여겨 특별히 큰 은혜를 내리어 먼 지방의 풍속을 편안하게 하시면 신은 삼가 마땅히 신하의 절개를 시종여일하게 더욱 굳게 지키고 황제의 연세는 강령하시라고 배나 축원하겠습니다. 태조 2년 6월 1일 날 기재된 조선왕조실록에 기재된 표문인데, 이렇게 스스로 신하를 자처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국이 한국에 대한 어떤 주권 비슷한 영국권 주권을 주장하는 이제 계기가 됐는데, 이게 이제 조금 내려와서 세종대왕 때 되면은 이 중국과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중국에서 이 조선에 보낸 치규라 그러죠. 여기 요걸 잠깐 읽어보면, 세종 5년 8월 18일에 있는 중국 황제의 치규인데, 황제는 조선국왕 이씨에게 치규하노라. 나라 사람들이 왕의 적자 이항을 세워 세자를 삼으려고 청하므로 지금 특별히 청한 바를 윤허하여 이항으로 조선국 왕세자를 삼는다. 이런 식이에요. 황제는 조선국왕 이씨에게 치규한다. 그 전에 쇠잔한 오랑캐를 정벌할 때 왕이 말 만피를 바쳐서 국용을 도왔으니 짐이 심히 기뻐한다. 지금 특별히 소감 해수를 보내 은양과 채패를 내리니 왕은 짐의 지극한 마음을 본받을 것이다. 이런 식의 관계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점점 심해져 가지고 세종 7년에 있는 기록을 보면, 세종 7년 11월 13일 왕이 경복궁에 행차하여 왕세자와 문무 군신을 거느리고 평복으로 성절사은표는 아마 외교문서예요. 외교문서 쓴 거하고 박물표, 갖다 바치는 물품을 기록한 박물표, 거기에 절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절을 하고 그 사은표에는 뭐라고 썼나 하면은, 거룩한 정책이 밝게 빛나서 회수함을 돈독히 하시고 황제의 주심이 풍성하오니 감사함을 이기지 못하오며 놀라고 황송하와 어찌할 바를 모르고 감격함이 더욱 더하옵니다. 엎드려 생각건대 신은 외람하게 잔약한 자질로서 밝은 시대를 만나서 어쩌고 저쩌고 이래 하면서, 이 뼈에 젖은 특별한 은혜는 몸이 가루가 되어도 보답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엎드려 널리 포용하시는 도량과
차별 없이 베푸는 은혜를 만나서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이게 세종대왕이 이런 겁니다. 중국 황제한테. 뭐 거의 그리고 박물표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하늘의 돌보심이 자상하고 깊사와, 그러니까 황제라고도 안 하고 천권실심, 그러니까 하늘의 돌보심이 자상하고 깊사와, 하늘이라 그래요. 이 정도 되면 거의 신앙이잖아요, 신앙. 예. 그 박물표에 절을 하고, 예, 글을 써놓고 거기 절을 하고 하늘이라고 하고, 거의 뭐 예수님 십자가에 절하듯이 이 정도의 사대주의가 돼버립니다. 이게 내려오면서 이제 중국이 우리나라의 어떤 영고권을 주장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조선 말에 가면은, 조선 말에 이제 또 대단한 권력 투쟁이 있었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이처럼 형성된 중국과의 어떤 그 굴종적인 사대주의, 그 상황에서 이제 조선이 정말 서울 시내에서, 그러니까 한양 도성에서 머리빗 하나 구하기 힘들 정도로, 뭐 지방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어떤 처참한 지경에 이르러서 이거 갖고는 안 되겠다, 우리가 외국 문물을 배우고 외국과 개방을 해야 된다는 개방 개화파가 나타났고, 그대로 소중화에 만족하고 우리 주체적으로 자주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수구자주파, 대원군, 쇄국정책을 주도했던 수구자주파와 개혁개방을 주장하는 개화파로 대립이 돼서 권력투쟁이 있었습니다. 개화파의 대표적인 분이 이제 김옥균, 뭐 서재필 이런 분들인데, 갑신정변을 일으키고도 실패를 했죠. 예. 그래서 서로 싸우다가 내부 통합을 못하고 서로 싸우다가 강대국들의 거래 대상이 돼버립니다. 예. 내부 통합 실패로 서로 싸우다가 강대국들의 거래 대상으로 전락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영국하고 영일 동맹을 체결하고, 미국하고는 카스라 테프트 밀약으로 미국은 필리핀을 먹을 테니 일본은 조선을 먹어라, 뭐 이런 강대국의 거래 대상으로 전락해서 망국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부 통합이 실패하면 강대국의 관리 대상이 되고 망국으로 갈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조선 말의 수구자주파와 개화파의 이 대립은 그대로 내려오다가 해방 이후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해방 이후에는 이제 미국과 서방의 어떤 그 사상과 문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개방 우파와 그 대원군의 그 사상을 이은 수구좌파는 여전히 대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체적으로 개방을 해야 한다는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세력과 그 민족 자주를 외치고 뭐 우리끼리 그 일본하고 개방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어떤 종래의 그 수구파, 퇴행적 자주파죠, 자주파. 이런 두 세력이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개화파의 후신인 그 전략적인 개방파 이승만은 이제 한미동맹 기반의 국가를 건설했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그 정신을 계승해서 5.16을 통해서 중국과 맺어진 500년 4대 질서를 청산합니다. 화교를 탄압하고 일본과 수교하고 대외 개방하고 시장 경제를 더욱 발전시키는 이런 선택을 함으로써 중국과의 500년 4대 질서를 청산합니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의 5.16이 이성계부터 세종대왕 기간에 형성한 이 굴욕적인 4대 질서를 자주적으로 청산한 진짜 우리 한국 근대사에 엄청난 의미를 가지는 혁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어떤 우리 역사에 있었던 권력투쟁을 살펴봤는데, 이러한 권력투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내부 결속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경쟁을 하더라도 어떤 공통적인 룰은 지키고, 그러니까 선거제도 같은 거는 지켜야죠. 근데 이거를 공통적인 룰을 무너뜨리면 이게 이제 그때부터 망하는 지름길이죠. 그때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사회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편이냐 상대편이냐 이것만 갖고 싸우거든요. 조선시대 그 상대방을 도덕적으로 악마화하는 그런 지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어떤 공통의 룰이 깨지게 되면은 이제 네 편이냐 내 편이냐 하는 이런 단계로 가게 되면 이 사법부가 분쟁 해결 수단이 안 됩니다.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도 법원 자체도 이제 정치화되고 막 극렬한 투쟁으로 법원 자체도 정치화되고 사법부가 판결을 내려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부 결속이 되지 않고, 이제 만약에 부정선거가 생기게 되면 이런 권력투쟁에 편성하게 되기 때문에 이 국내의 그 정치 세력은 부정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 외국의 부정선거 세력은 이러한 세력과 연합함으로써 한국에 침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정선거 세력은 자동으로 반국가 세력이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외세를 끌어들이는 세력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외부의 부정선거 세력과 국내의 부정선거 세력이 서로 결탁해서 정권을 빼앗는 그 외세와 국내 정치 세력과 외세가 결탁해서 국민 주권을 찬탈하는 공통의 이익이 생기게 됩니다. 이해관계가 일치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참 위험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사회에 대립하는 정치 세력을 보면 수구자주파, 여긴 친중 세력입니다. 이 수구자주파는 어떤 독재에 관해서 침묵합니다. 북한의 어떤 조선 500년 같은 독재, 중국 공산당의 일당 독재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왜냐하면 수구자주파는 역사적으로 중국은 그냥 당연히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어떤 소중화, 이런 문화와 개념이 있어서 수구자주파들은 이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영 논리, 뭐 부정선거 하는 거니까 이미 이제 공통 룰은 깨는 단계로 가면은 진영 논리가 득세하겠죠. 그래서 이 어떤 수구자주파의 경향은 반미, 미국에 대해서 반대하고 자주를 주장하고, 이 자주를 주장하면서도 중국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는 이건 500년 조선 역사처럼 생각을 안 합니다. 중국이 우리한테 들어와도 그냥 우리가 자주인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은 중국 빼고 자주죠. 이제 중국을 수용하는 자주죠. 그래서 반미, 반일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권력을 위해 기본규범이 파괴되는 것도 불사하는 듯하게 보이고, 투표함이 며칠씩 보관되고 투표함이 막 실려서 막 돌아다니고, 그럼 출발할 때 투표함하고 들어올 때 투표함하고 같다는 보장이 있는지,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확신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게 모호하잖아요. 뭐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고, 자유개방파, 친서방파고 시장경제파죠. 이들은 이제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 해결하자,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한미일 가치동맹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 문제에 집착을 하고 사전투표제 폐지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구자주파와 자유개방파의 어떤 경향을 한번 제가 비교해 봤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정선거가 우리 사회에 들어와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제 공통의 룰은 깨지는 단계로 간 거니까 진영 논리가 이제 득세를 하게 됩니다. 향후 점점. 그러면 이제 법치도 필요가 없습니다. 나쁜 짓을 해도 자기 편이면 그냥 별것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렇게 극렬하게 대립하면 사법부도 그 극렬함에서 벗어나기가 어렵게 됩니다. 예. 그러면 사법부의 판단이 문제 해결을 하는 수단이 안 됩니다. 지금 선거 부정에 대해 갖고 몇 번 판결이 있었지만 전혀 당사자들이 승복하지 않습니다. 이미 사법부가 분쟁 해결 능력을 상실한 거예요. 그 부분에 관한은. 이게 이제 점점 심화가 되면은 역사에서 봐왔듯이 대한민국은 외세의 관리 대상으로 전락합니다. 미국은 미국 입장에서 요것들 뭐 그냥 콩가루 집안이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 자기들 이익에 따라 우리를 관리할 거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점점 외세의 관리 대상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국내에는 어떤 정치 세력이 승리할 거냐? 이성계나 한말의 일시적이지만 친청내각, 친일내각의 경우처럼 그 당시에 지배적 외세를 등에 업은 세력이 승리를 하게 될 겁니다. 지배적 외세를 등에 업은 세력이 승리할 거다. 그러면 현재 우리 사회의 지배적 외세가 누구냐? 후보 2개밖에 없죠. 이거는 뭐 제가 굳이 말을 안 해도 각자 생각하실 겁니다. 우리 사회의 지배적 외세가 해양 세력이냐, 대륙 세력이냐, 이거는 이제 각자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상황이 있다면 우리는 이 부정선거를 통한 주권 침탈을 막아야 합니다. 이 부정선거가 만약에 있다면 이제 공통의 룰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진영 논리로 가게 되고 사법부도 분쟁 해결 수단이 안 되고 하면 그냥 콩가루 집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강대국의 관리 대상으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영 논리를 넘어서서 정말 진실의 연대가 필요합니다. 참된 사람의 도리가 뭐냐? 도리가 뭐냐? 옳고 그름이 뭐냐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진실의 연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500년 중국의 관섭으로부터, 그리고 정말 밥도 못 먹는 500년 조선 역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500년 지배해왔던 그 생각들, 수구자주파의 입장이 아닌 자유개방파의 입장에 서야 된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대외개방의 입장에 서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부정선거 본질과 부정선거는 어떻게 전개되고 어느 쪽으로 가며 우리는 어떠한 입장을 가져야 되는지를 일반적인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